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로 남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과 중흥건설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우건설이 중흥건설을 새 주인으로 만난다는 것은 11년 만에 오너체제가 들어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창성 중흥건설 회장으로서는 주인이 없었던 기업에 새 오너십을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기도 하죠. 그 작업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중견건설사가 오너 공백이 길었던 대형건설사의 조직 문화를 통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오너십으로 중흥건설을 일궈온 정찬선 회장이 대우건설에도 새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은 오너십으로 한 회사를 대기업 반열에 올린 인물입니다. 정 회장이 중흥건설의 전신인 금남주택을 설립한 것은 1983년입니다. 지금의 중흥건설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40년 가까이 오너십으로 그룹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에게 대우건설 인수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정 회장이 여태껏 일군 중흥건설 그룹의 산하 계열사들은 모두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성장해왔지만 대우건설은 2010년 이후 11년 동안 오너 공백이 있었던 회사로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너십 없이 운영된 회사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회사들은 오너십이 부재하다는 특성상 위기관리에 취약한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잠재부실을 재무제표에 한꺼번에 반영하는 빅베스를 여러 차례 단행했습니다.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2013년을 전후로 빅베스를 한 차례씩 진행했던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의 고민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 회장은 7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건설의 조직, 인력 등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전직 임원 등에 대한 특혜 하도급, 저가 입찰 등만 바로잡아도 회사가 이익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우건설의 부족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도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대우건설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8년 4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우건설 임원들과 한 개별 면담을 놓고 전부 남의 일 얘기하듯 하고 전부 남 탓만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30년 일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사명감은 없었다, 이렇게도 토로했습니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된 뒤 새 사장을 뽑는 공모 작업을 놓고도 새 사장은 판관포청천 같은 사람이 와야 한다, 이런 바람을 내비쳤는데요. 모두 강력한 내부 조직 장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대우건설은 KDB 산업은행 산하에 있다가 KDB 인베스트먼트 체제로 편입된 뒤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회사로 오랜 기간 운영된 탓에 강력한 오너십이 등장했을 때 조직 내부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중흥건설 인수 소식이 전해진 뒤 대우건설 임직원들 일부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들려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대우건설에 안착하지 못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에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조직 통합을 위해 인력을 파견했으나 그도 한 5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마저도 모두 대우건설 직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버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안책으로 대우건설 직원 일부를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성공적인 인수합병의 핵심 요소는 바로 인수 후 기업 통합입니다. 기업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세밀한 통합 전략 수립에 실패했을 때, 속도 조절이나 통합 수준 등 실행 방식을 잘못 설정했을 때, 통합 리더십이 부재할 때 등은 인수합병을 실패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시각에 의문이 따라옵니다. 대우건설과 중흥건설이 여러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국내를 대표하는 톱5 대형건설사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에서 부동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뒤를 이어 GS건설, DLENC 등과 함께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시공능력 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특히 토목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세계 최장이자 국내 최초의 침매 터널인 거가대교입니다. 고속도로와 도로, 교량, 철도, 지하철, 항만 등 다양한 토목 분야에서 시공 경험을 쌓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도 탄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주택 브랜드 프루지오를 통해 경쟁력을 쌓아왔고 최근에는 고급 브랜드인 서밋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한국형 해외 신도시 건설 사업인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비교하면 중흥건설은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중흥건설그룹의 대표적 계열사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최근 실적과 시공 능력 평가에서 대폭 약진하면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중견건설사를 넘어 대형건설사를 넘보는 위치까지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사업 이외의 경험은 부족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요 사업 실적을 보면 대체로 주택과 건축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력 규모도 한참 떨어집니다. 중흥건설그룹이 보유한 인력은 산하 계열사들을 모두 더해서 1,200명 정도인데 대우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1분기 말 기준으로 약 5,400명 정도입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것을 놓고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기업 전현직자의 리뷰가 달려있는 사이트들에서도 대우건설과 중흥건설의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중흥건설 전현직자들은 회장 결제 위주의 1인 체제라 회사 규모에 비해 유연하지 않다,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직원 복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불만을 내놓습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해서 경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대우건설 인수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대우건설 직원들도 불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재사관학교라 배울 것이 많다, 오래된 회사라 부족한 점도 있지만 사기업 가운데 기업 문화가 좋은 편, 이런 장점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합니다.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인력 규모라든지 복지, 임금 수준, 조직 문화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인수합병의 성패를 가를 확률이 큽니다. 기업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인수합병에 실패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독일의 벤츠가 미국의 크라이슬러를 인수했다가 다시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과 미국의 이질적인 문화는 기업 문화의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떠올랐고 결국 벤츠는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가격이 5분의 1에 재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기업 문화를 통합하는 데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에 의료기기 벤처회사인 메딘슨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직급 체계와 성과 보상 시스템의 간극이 너무 컸고 벤처기업 성향의 메디슨에 삼성전자 특유의 관리 중심 경영이 도입되면서 임직원들의 이탈이 잦아지기도 했습니다. 본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식의 무리한 조직 통합이 불러온 실패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인수합병에서 가장 쉬운 것은 인수 자체라며 인수 통합이 제대로 이뤄져야 비로소 인수합병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수 통합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삼킨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사례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학에서 쓰이는 보아뱀 전략이 정창선 회장에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의 첫 장면을 보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코끼리를 잡아먹은 그림을 보고 어른들은 모자가 아니냐고 묻지만 주인공이 보아뱀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유명합니다. 이 장면에서 나온 용어가 바로 보아뱀 전략인데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작은 기업이 큰 기업을 합병해 성공한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인도의 타타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타타그룹은 산하의 2007년 기준으로 세계 59위의 조강 생산 능력을 지닌 타타스틸이라는 철강 회사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세계 9위의 영국 코러스 스틸을 인수합병하면서 단숨에 세계 5위의 철강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타타모터스라는 회사를 통해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제규어와 랜드로버를 2008년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레노버도 IBM의 PC 사업부로 인수하면서 인지도를 끌어올렸고 세계 PC 시장의 선두권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NH농협증권은 2013년에 자신보다 자산 규모가 5배가량 큰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NA투자증권은 이를 발판 삼아 2020년 말 기준 증권사 가운데 자기 자본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보아뱀 전략의 핵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빨리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집어삼킨다. 그러고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정 회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수와 관련해서 대우건설 노조가 반발하는 것을 놓고 노조에서 오너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노조 간부와 임원들을 초청해 진솔할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당장 대우건설을 놓고 인사나 조직관리, 조직문화 통합 등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지분만 들고 있는 형태로 대우건설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중요한 결제 사항만 회장의 결심을 받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의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중흥건설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오너십이 없는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통합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